한 주간의 많은 뉴스들 중에서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항상 예리한 분석을 해주시는 분, 김원식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보면은 2030 세대의 표심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청년들의 생각이 예전과 많이 변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한동안은 이제 청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면 정당으로 보면 민주당 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청년층과는 좀 거리가 멀지 않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완전히 그게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2030 세대가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거나 뭐 그쪽만 편애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수혜나 시행을 하지 않게 되면 얼마든지 이게 민심이 바뀔 수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지금 2030 세대가 정책적으로 소외가 됐다는 인식들이 좀 많은 듯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매체들에서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정책들은 잘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점들을 좀 기존 정치판이 또 이제 서울시가 좀 반영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당보다는 정책을 보는 세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서울시 청년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관련 영상 리포트를 하나 보실 텐데, 지난 2015년 서대문구에 위치한 금화 시범 아파트가 철거된 후 그 자리에 공원화 사업이 예고돼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이곳에 공원 대신 공공기숙사를 짓겠다는 계획이 알려졌습니다.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어진 지 44년 만인 지난 2015년 8월 철거된 금화 시범아파트. 철거 당시 해당 용지 소유자인 서울시는 이곳에 생태공원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서대문구 역시 동의했습니다. 이제 금화 시범아파트가 44년 만에 수명을 다했고 이제는 안전 문제가 제일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의 가장 안전에 재난 취약 지역인 2등급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6년 가까이 지난 지금 다시 그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용지 대부분이 펜스로 둘러싸인 채 철거된 모습 그대로입니다. 펜스 바깥에 있는 일부 용지는 텃밭으로 이용 중입니다. 여기도 아파트였어요? 아파트는 두 동이 있었으니까 두 동. 내가 3동 살았으면 했죠. 그렇다면 공원화 계획은 어떻게 됐을까? 서대문구가 최근 구청 홈페이지에 올린 공람 공고입니다. 금화공원 조성 계획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대신 그 자리에 공공기숙사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 뒤편에 기숙사 진출입로를 조성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서대문구는 공공기숙사 건립에 대해 내부적으로만 검토한 사항이라며 확정은 아니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청년이라든가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반영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 내용 이상으로 제가 이제 얘기 드리기에는 아직은 엠버고 상태라. 공공기숙사 짓는 거죠? 내용 공람 내용 보셨구나. 아직은 결정은 아니에요. 현재 금화 아파트 용지는 북아현 재개발 3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기숙사 건립은 재개발 사업과 함께 추진될 가능성이 크지만 대부분의 조합원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공원화하기로 했는데 다들 공원이죠. 조합원들은 모르고 있어요. 나도 지금 처음 들었으니까. 그러면 이건 난리 나죠. 조합원들이 알게 되면. 왜냐하면 약간 이런 게 생기면 지저분해지고 학생들이 있으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구는 5월 중 토지 이용 변경을 포함한 기숙사 건립 관련 내용을 입안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공공기숙사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고 재개발구역 조합원들과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용도 변경이 확정되더라도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네, 일단 이 사안의 핵심은 이 조합원들은 공원 부지로 알고 있었던 곳에 공공기숙사가 추진되고 있다 이 점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몰랐던 사안이기 때문에 뭐 찬반을 논하기엔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나름대로 서대문구 입장에서도 이 공공기숙사를 추진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서울시 자치구 중에 대학교가 있는 자치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대문구를 포함을 해서 여러 이제 구들이
그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생각을 해서 공공기숙사를 마련하는 정책들을 하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자치단체 입장에서 이제 이해가 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서대문구는 직접적인 뭐 답변은 안 하지만 아무래도 주력 역점 사업으로서 관내에 있는 그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숙사를 많이 짓겠다고 하는 건데 다만 예. 중요한 거는 뭐 대학생만 있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상생을 해야 되는데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이거를 공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더구나 5월, 2월부터 이런 이제 공공기숙사를 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참여를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앞으로도 이 공공기숙사는 주민들과의 그런 의견 수렴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서대문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비단 이곳뿐만 아니라 서울에는 뭐 공공기숙사도 많지만 뭐 행복기숙사, 뭐 연합기숙사 등도 있고 학교 안에 기숙사도 있지 또 학교 주변에는 뭐 원룸이라던가 그런 뭐 하숙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주거 형태도 있는데 여전히 학생들은 주거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실 근본적으로는 이 부분이 대학교들의 이제 책임이 전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대학교에 몇만 명 있다 치면은 그 학생들이 어떤 형태로 학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학교만 지어놓은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 기숙사가 있다 하더라도 턱없이 이제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많은 학생들은 결국 다른 주거 공간을 염두해야 되는데 그러면 원룸이라든지 심지어 고시원이라든지 옥탑방, 반지하 등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주거 시설은 굉장히 열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도권 과밀화라고 하는 굉장히 근본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각 대학들이 학생들의 복지를 생각하지 않고 특히 주거 복지를 생각하지 않고 학생들을 받아들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은 지자체가 모든 걸 떠안는다는 거는 좀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대학교도 상당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앞서서 이 공공기숙사가 계획돼 있는 곳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청년주택으로 주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곳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랑구 묵동에만 현재 3곳의 청년주택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묵동 8번지 사례 살펴볼 텐데 청년주택 건설 사업의 주민 공람이 시작됐습니다. 이곳에는 현재 주민 반대가 심하다고 하는데 영상 보시고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중랑구 묵동 8번지 청년주택 건설과 관련한 주민 공람이 시작됐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안에 대해 주민 열람을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계획안에 따르면 묵동 8번지 청년주택은 지하 5층, 지상 29층 규모로 들어섭니다. 건물 2개 동으로 지어지며 공공 257세대를 포함해 총 750세대가 계획돼 있습니다. 1인 세대와 2인 이상 세대 비율은 7대 3으로 구성됩니다. 전체적으로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근린 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된 곳으로 용적률 900%를 적용받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대규모 반대 서명부를 제출한 인근 주민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을 듣는 공식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의견 개진을 하겠다는 것, 청년주택이 유독 묵동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피력하며 세대수 비율 조정을 통한 고밀도 완화와 주차면 확대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 일대가 초중 고등학교 밀집 지역인 만큼 대안책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8만 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서울시의 동으로 다 나눠보면 동마다 153세대씩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길동에만 2,500세대가 들어올 예정인 거예요. 염창도 같은 경우는 같은 면적에 450세대가 지금 451세대가 지어져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거보다 조금 작은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754세대가 예정되어 있어요. 754세대가 예정되어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높은 빌딩에 다닥 붙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한편 중랑구 묵동 8번지 청년주택 건설과 관련한 주민 공람은 오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주민들은 이 기간 안에 공람 의견서를 구청이나 시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서연입니다. 네, 이 영상 보니까 이곳 주민들도 이 청년주택을 반대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대 목소리는 비단 이곳뿐만이 아닌데 서울에서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했을 때 반대하지 않는 인근 주민들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그 대학생들의 주거 공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네. 이렇게 새롭게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막연한 불안감도 일단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영상에서 봤듯이 일단 한번 이런 청년주택 또 공공기숙사에 들어오면은 굉장히 과밀도, 그러니까 한 건물에 굉장히 많은 이제 인원이 이제 거주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에 따라서 뭐 교통이라든지 뭐 소음이라든지 또 그 건물 자체가 뭐 굉장히 높은 고층이기 때문에 경관을 이제 해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물론 뭐 일부에서는 집값이 떨어진다 뭐 이런 지적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과의 일단 대화가 필요하겠고요. 무엇보다도 너무 과도한 네. 그런 밀집성을 보이는 것은 좀 자제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거꾸로 지금 부지가 없기 때문에 한 곳에 들어가게 되면 과밀집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런 점은 아마 청년들에게도 별로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청년뿐만이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서도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청년주택이라든지 공공기숙사가 지역의 명소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전체가 뭐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다든지 또 지역의 어떤 이름을 좀 더 높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좀 더 하나 더 한번 말씀드리면 자치구의 청년들이 거기에 입주를 하는 어떤 비율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외지에서 온 청년들만 거주를 한다 그러면 자치구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이제 와닿지 않는 정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역 청년들, 그 네. 자치구 청년들에 대한 이제 주거 공간을 반영하는 것도 아마 주민들의 이런 잠재적인 거부감을 없애는 그런 네.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 청년주택 역시 그 많은 청년 정책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고 보면 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뭐 청년 통장도 있고요, 뭐 청년 구직수당, 주거급여도 있고. 자, 현재 청년을 위한 정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청년 정책은 앞서서 말씀하신 부분, 뭐 청년 통장이라든지 구직수당이라든지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일종의 그 경제적 금전적인 문제가 되겠죠. 예. 예, 그런 점들을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앞서서 말씀드린 청년주택이라든지 공공기숙사 같은 경우는 주거 공간에 관련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를 포괄을 해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정책이 바로 이제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통장이나 청년구직수당, 주거급여는 이제 쪼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어느 정도의 일정한 이제 기본소득을 주어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이제 소비를 하거나 이제 쓸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런 정책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또 필요한 것이 청년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은 구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서울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도 오세훈 선거 시장이죠. 공약에서 예. 오세훈 시장이 후보 시절에 지적을 했던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년들의 적성이라든지 또 이제 진로에 맞춰가지고 맞춤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걸 멘토링할 수 있는 전체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어떤 경제적인 수당이라든지 이런 기본소득보다는 청년들이 어떤 것을 근본적으로 원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네. 정책이 이루어지면 더 좋겠습니다. 예. 근데 한편으로는 이 시대의 청년들은 참 이런 지원책이 많아서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이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청년들이 자립하기 힘든 시대인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청년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필요한 이유 왜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요즘 우리 이제 기성세대들이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옛날에는 더 힘들었다. 월남전도 갔다 왔고 한국 전쟁도 겪었고 오일 쇼크도 있었고 이랬었는데 지금 청년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양극화 사회라서 비교 어떤 기준들이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누구든지 다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 사회가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측면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뭐 어떤 집안에 태어났는지 어떤 지역에 태어났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서울시를 포함해서 공공정책이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최소한 기회를 많이 주는 형태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누구는 굉장히 좋은 집에서 학업에 힘쓰는데 어떤 청년들은 뭐 고시원에서 아니면 옥탑방 반지하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울어진 점들을 약간
바꿔주고 중요한 것은 그런 시도를 할 때 기회를 공정하게 주어지는 정책들이 좀 더 많아질 때 오히려 그런 이제 박탈감이 덜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였던 거는 결국 공정함에 대한 공정한 기회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주거 공간이나 수당 문제가 아니고 기회를 어떻게 줄 것인가에 좀 더 정책이 맞춰지는 것이 예산을 무조건 들이부으면서 효과가 없는 정책의 효과의 한계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런데 막상 이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 이런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너무나 제한 사항들이 많다 이런 목소리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가구 소득이라든가 뭐 나이, 학력, 뭐 미취업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느냐. 자,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들도 많거든요. 이 보편적인 것 같은데 상당히 선별적이고 제한적이다. 자, 이런 부분도 좀 청년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이게 보십니까? 정책의 역설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하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모든 걸 다 증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어려운 청년일수록 오히려 이런 정책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계 소득이라든지 집안 형편이라든지 어려운 점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야만이 정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까다롭거나 너무 디테일하게 어떤 심사를 한다는 거는 이미 불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용이하게 쉽게 어려운 청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을 또 절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런 정책이 있으니까 와서 공모하라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찾아가는 청년 정책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좀 정책적 비용이 약간 들더라도 어려운 그런 청년들을 1대1로 찾아가면서 내밀하게 이렇게 접근해야지 이렇게 공개된 형태로 너의 조건들을 얘기해봐라 이러면은 오히려 안 가기 때문에 정책 부작용이 될 수 있고 또 예산도 낭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청년 정책 서비스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전반적인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한편으로는 이렇게 많은 청년 정책들이 있고 또 새롭게 생겨나고 있고 그 모습도 변화되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은 기존에 있는 청년 정책들이 뭔가 좀 피부에 와닿지 않는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자, 이 평론가님이 보실 때 현재의 청년 정책들 어떤 점이 좀 부족하고 물론 말씀해 주셨지만 또 네. 어떤 점을 더 보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전시 행정적인 청년 정책은 지향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주거 공간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는 것은 이게 보여지기가 쉽거든요. 수당도 액수가 이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여주시 전시 행정이 아니고 청년 정책의 만족도 중심으로 청년 정책이 좀 필요해 보인다. 그런 점이 좀 장기적으로 가야 될 청년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 물론 뭐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얼마나 청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 부분도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